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찰은 범죄 조직의 전례 없는 소탕 작전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교묘한 위협 수법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전말과 배경을 면밀히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리움입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죠. 할머니는 항상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아 보였어요. 회색 하늘이 우리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고 늘 보던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부엌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어제보다 더 깊어진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빈 음식 찬장을 제게 숨기려 하셨지만 저는 금방 알아챘죠. 저는 이런 걸 알아채는데 능숙했으니까요. 오늘은 아침거리가 별로 없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변하지 않는 한 내일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제 손가락이 안절부절 못하며 공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전통 공예 디자이너였어요. 제 손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항상 가족의 배를 채워주는 건 아니었죠. 작은 아침 식사 후 저는 마을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거기선 임금이 더 좋다더라. 한 노인이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죠. 솜씨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대. 듣지 않는 척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겐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더 계속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촛불 아래 종이에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패턴들이 제 손가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 디자인들은 할머니에게서 배웠고 할머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우리는 고려 사람이고 러시아에 사는 한국계 민족이었죠. 우리에겐 우리만의 역사와 아픔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을 절대 믿지 마라.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여기서 고통받게 내버려뒀지. 할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심었죠.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대한 강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다음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중국의 공예 공방에서 솜씨 좋은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제안했어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어머니가 제가 편지를 읽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벽은 추위를 막아내지 못했죠. 우리 가족은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가야만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 자르민이 찾아왔어요. 그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성격에 직설적인 말투를 가진 친구였죠. 나도 중국에 갈 거야. 그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여행하자. 러시아인 둘이 함께 가면 혼자보다 낫지. 저는 제가 한국계 러시아인이라는 점을 정정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저는 완전히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아니라고 느꼈어요. 때로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꾸렸어요. 디자인 도구와 종이를 포함시켰는데 이것들은 어떤 옷보다 더 가치 있었죠. 금이 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 눈에는 결단력이 보였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죠. 내일이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떠나게 돼요. 국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은 저를 무섭게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것이 필요했고 저에게도 필요했죠. 잠들기 위해 눈을 감으면서 부모님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지친 미소와 희망에 찬 눈빛이 생각났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국경 너머에서 기다리는 무엇이든 맞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특히 그 길이 언젠가 제가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나라, 한국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면 말이죠.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중국 국경은 무척 무서워 보이고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의 경비원들이 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죠. 제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사업자 방문이신가요? 아니면 관광이신가요? 경비원이 서툰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걱정으로 배가 조여오는 느낌이나 꿈속에서도 저를 따라다니는 가족들의 배고픈 얼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많은 질문 끝에 그들은 저를 통과시켰어요. 자르민이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새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거리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르게 냄새가 났어요. 매콤한 음식 냄새,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냄새였죠. 우리의 새 집은 시끄러운 식당 위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우리는 침대 하나와 아주 작은 화장실을 함께 써야 했어요. 벽이 너무 얇아서 밤늦게까지 다투는 이웃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공의 공방은 크지만 어두웠어요. 20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 지친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장님인 리 씨가 제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웃지 않으셨어요. 일하면 돈 받아요. 그가 말했어요. 간단해요. 첫 주는 긴 하루들의 흐릿한 기억 속에 지나갔어요. 제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나무와 종이에 전통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매일 12시간씩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버는 모든 위안화는 가족을 위한 봉투에 들어갔으니까요.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약속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수수료요. 리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설명했어요. 숙박비, 교육비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이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남은 날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자르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환한 눈으로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계약을 바꿨어. 그가 말했어요. 내가 서명한 후에. 이곳은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함께 붙어 다녔어요. 낯선 사람들의 바닷속에 있는 두 외부인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나았어요. 제가 특별한 디자인을 좋은 가격에 팔기도 했고 자르민은 함께 일할 정직한 사람들을 찾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좋은 날들은 드물었어요. 그러다 비스티카를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팔 공예품을 찾으러 우리 공방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직원들에게 존중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았죠. 그녀가 제 작품을 보았을 때 멈춰서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건 특별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진짜 재능이 있네요.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니까요. 그 주 후반에 재앙이 닥쳤어요. 제 디자인을 많이 주문한 큰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리 씨는 제가 그들을 믿은 것을 비난했어요. 저는 한 달치 임금을 잃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집에 돈을 보내야 할까요? 다음 날 비스티카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목구멍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꽉 막혀 있는 듯 했죠. 더 나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제 몸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곳. 우리를 잊어버린 나라죠. 저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논쟁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자르민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데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 생각은 어떤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세상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도 보여줬죠. 비스티카는 달랐어요. 그녀의 정직함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해봤지만 제 마음은 계속 하나의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6달이 지나갔어요. 공기는 깨진 약속들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저축은 거의 바닥이 났죠. 매주 집에 보내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리 씨는 이제 제 급여의 절반을 보호비로 가져가고 있었죠. 제가 불평하면 그는 문을 가리켰어요.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수백 명은 있으니까요. 어젯밤 두 남자가 돈을 빚진 러시아인을 찾으러 왔어요. 자르민과 저는 자는 척하는 동안 그들이 우리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오늘 저는 작은 찻집에서 비스티카와 앉아 있었어요. 제 찻잔에서 김이 올라와 우리 사이에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죠. 여기는 당신에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제 거친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독한 화학물질로 작업하느라 피부가 갈라져 있었죠. 손가락 끝은 염료로 얼룩져 있었고요. 이 손들은 중국에서의 제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보상은 적고 일은 고된 나날들이었죠.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비스티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에 연락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 같은 솜씨 좋은 공예가가 필요해요. 한국. 그 단어는 마치 벽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지. 저는 오랫동안 그녀의 증오를 무거운 돌처럼 짊어지고 있었어요. 못 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기만 빼고 어디든지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자르미는 그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꾸리고 있었어요. 정보를 얻었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전통 공예품을 찾는 한국 수입업자들이야. 돈도 괜찮고 계약도 공정해. 제 심장이 분노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너까지? 왜 모두 나에게 한국을 권하는 거야? 자르민이 마침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지쳐 보였지만 결연했죠. 내 편견 때문에 내 가족이 굶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저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3주 동안 집에 돈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뭘 먹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기침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 간다면 제가 배워온 모든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될 거예요. 가지 않는다면 가족의 필요를 배신하는 거죠. 두 선택 모두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들이 체스를 두는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주름진 손으로 나무말을 체스판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에는 결과가 따르죠. 지금 제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디자인을 가르쳐 주시던 때요. 관절염으로 굽은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예술은 우리가 누구인지 연결시켜 준단다.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 하지만 만약 제가 온 곳이 완전히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거라면요? 이런 질문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르미는 작은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야. 그가 말했어요. 내 마지막 저축을 다 썼어. 내가 나보다 더 필요해. 저는 제 손에 들린 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장이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제가 평생 피해온 모든 것과 마주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각각의 물건은 제가 뒤에 남기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편견이라는 편안한 확신도요. 한국을 미워하는 건 간단했어요. 그 미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창가에 서서 저는 집처럼 느껴진 적 없는 거리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가 미워하기로 맹세했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겠죠. 그 생각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겠어.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믿지는 않을 거야.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제 여정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제 두려움과 편견이 살고 있는 내면 깊숙한 어두운 공간이었죠. 그리고 다른 도전들과 달리 이것은 혼자 마주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 속도 마찬가지였죠. 울렁거리며 불안정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랐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한국어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일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동시에 노출된 느낌이었죠. 제가 지내게 될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있었어요.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었죠. 그 공간은 깨끗했지만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제 미래처럼요. 창문에서는 분주한 시장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제가 혼자 서서 바라보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를 고용한 공예 공방은 밝은 조명과 깨끗한 테이블이 있는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새 사장님인 박 씨가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디자인은 아주 전통적이군요. 그가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진짜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소개받을 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은 보였지만 따뜻함은 없었죠.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라 집에 보낼 돈을 벌러 왔으니까요. 첫 주는 조용한 집중 속에 지나갔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일찍 도착해서 늦게 떠나고 있었죠. 제 디자인은 잘 팔렸지만 저는 뭔가 잘못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성공에는 항상 숨겨진 대가가 따랐으니까요. 한국이 왜 다를까요? 그 답은 비오는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한 남자가 공방에 들어왔어요. 그의 옷은 비싸 보였고 목소리는 크게 들렸죠. 그는 방 건너편에 있는 저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에요. 우리 디자인을 훔친 러시아인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중국에서 리 씨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죠. 우리 돈을 가지고 사라진 후 우리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돈을 갚아야 해요. 그 남자가 박 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디자인들은 우리 것이에요. 뜨거운 분노가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모든 거짓말과 빼앗긴 임금 후에 이제 이 남자가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조용히 하고 자존심을 꾹 누르며 지냈던 수년간의 세월이 폭발했죠. 저는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어요. 당신이 나한테서 훔쳤잖아. 우리 돈을 가져가고 사라졌잖아. 제 목소리가 조용한 공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서 있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중국에서는 아무도 외국인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에는 일자리를 잃고 어쩌면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 씨가 우리 사이에 서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보호하는 원을 만들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비원 좀 불러주세요. 박 씨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얼마 뒤 2명의 경비원이 도착했고 경찰들이 뒤따라왔어요. 그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남자는 경찰이 그의 서류를 확인하자 긴장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여기서 만든 모든 디자인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박 씨가 경찰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계약서도요. 경찰은 그 남자를 신문하기 위해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다른 공방에서도 같은 수법을 써봤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박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저는 나쁜 소식을 각오했어요. 좋은 일을 해도 종종 대가가 따르니까요. 당신의 작업은 우리에게 가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사람들. 이 말이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배제되기보다 포함되었어요. 2주 후 제 디자인이 특별 전시회에 전시됐어요. 사람들이 멈춰서서 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죠. 한 기자가 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전통적인 한국 러시아 공예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어요. 비스티카가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아는 듯했지만 잘난 체하지는 않았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방패처럼 제 편견을 붙들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는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공정한 계약, 정시 지급, 제 작업에 대한 존중. 제가 손으로 조각한 작품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소중하게 보호받으며 놓여 있었죠.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모두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각 사람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돈을 집에 보냈어요. 편지에는 제 마음이 가벼워진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워하도록 배웠던 나라가 예상보다 더 많은 친절을 보여줬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어떤 여정은 설명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대신 저는 간단히 썼어요. 여기서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것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서울의 봄이 찾아왔어요. 벚꽃이 거리를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제 아파트는 그렇게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창가에는 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 디자인이 걸려 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오늘은 자르민이 중국에서 방문했어요. 그는 제 작업 공간을 보고 활짝 웃고 있었죠. 잘 지내고 있구나.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공은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제가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일을 마친 후 우리는 붐비는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매콤한 떡볶이, 구운 고기, 그리고 달콤한 호떡 냄새요. 제 배가 꼬르륵거리며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자르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자. 함께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마치 바위 주변의 물처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만의 스튜디오라고? 여기 한국에서?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여기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제가 미워하도록 배웠던 곳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어요. 한번 생각해봐. 자르민이 계속 말했어요. 너는 디자인 실력이 있고 나는 사업 연락처가 있어. 비스티카는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스튜디오를 여는 것은 한국에 더 오래, 아마도 몇 년 동안 머무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배신과 버림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거짓 고발로부터 저를 지켜준 박씨. 제 디자인의 역사를 감상하는 고객들. 의문의 여지 없이 지켜진 계약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작업실 근처에 임대 중인 작은 공간을 방문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나무 바닥은 제 발 아래서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여기에 작업 테이블을 저기에 진열장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펜의 각 획은 포기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제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죠. 비스티카는 우리가 고객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르민은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을 만드는 데 온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 제 가족의 이야기, 세계 사이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부모님은 음력 설 때 방문하셨어요. 러시아 밖으로의 첫 여행이었죠. 아버지는 우리 스튜디오를 보시고 눈이 커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우리 가족 이름으로 조각한 나무 간판을 만지셨죠.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제가 찾아왔던 것을 보았어요. 제 여정이 의미가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이 호텔로 가신 후 저는 제 아파트 창문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러시아 마을의 어두운 밤과는 너무 달랐어요. 비스티카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직도 한국을 미워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을 미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을 미워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온 곳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저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울 뿐이죠. 제 안의 벽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거래에서 속임수를, 모든 미소에서 거짓말을 찾고 있었죠. 오래된 습관은 천천히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매번 정직한 상호작용, 매번 공정한 교환이 제 확신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마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제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일 가능성.
제가 제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일 가능성이었어요. 내일 저는 처음으로 우리 스튜디오 문을 열 예정이에요. 우리 간판은 한국과 러시아 디자인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저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한국에 영원히 머물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제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믿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